안녕하세요. 부겟님랭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평균의 종말입니다. 지은이 토드 로즈,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과 개개인학 연구소를 맡아 이끌고 있다. 스위스 생체모방공학연구소에서 부교수로 활동 중이다.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나 그 이후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지역 대학에 입학했다. 야간 수업을 들으며 주경야독한 끝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간 발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 박사호 연수과정을 마쳤다. 들어가는 말. 이 책의 주요 전제는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기분을 띄워주려고 꺼낸 빈말도 아니요. 겉멋만 부린 빈 구호도 아니다.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실질적 귀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평균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할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한 두 명의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칠레의 조종사들과 프랑스의 조종사들 간의 실력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평균이 유용한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떤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가 없다. 평균이 사실상 한 개인의 가장 중요한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속일 경우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다.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테지만 평균적 신체 치수 따위는 없듯 평균적 재능, 평균적 지능, 평균적 성격 같은 것도 없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개개인학이라는 흥미롭고 새로운 학문에 참여해왔다. 개개인학은 평균을 개개인의 이해를 위한 주요 도구로 삼길 거부하며 개개인을 이해하려면 개개인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의 중대한 개념, 즉 개개인성의 문제를 중심축으로 삼은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에 와 있다. 나는 평균이라는 구세계와 개개인성이라는 신세계에 대해 세계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현재 우리는 개개인과 개개인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수준에 올라서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개개인성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우리의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1부 평균의 시대. 평균주의는 우리의 사고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제한된 패턴에 따르도록 유도한다.
게다가 그런 패턴에 따른 견해가 너무 자명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한된 패턴을 대체로 의식하지도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수많은 평균에 비교해 평가하도록 조장하며, 아니 강요하며 우리에게 그 정당성을 끝도 없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직업적 성공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급여를 평균 급여와 비교해야 한다. 학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GPA를 평균 GPA와 비교해야 한다. 결혼이 늦은 편인지 이른 편인지 판단하기 위해 자신이 결혼한 나이를 평균 결혼 연령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평균주의식 사고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차츰 직관적인 일이 됐다가 더 지나면 당연한 일로 굳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 각자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인간의 발달에서는 보편적인 고정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성장하거나 학습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 따위는 없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몇 년 뒤 웨버 주립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신입생 시절에 대학 생활의 성공을 위한 정상적인 경로와 관련해 여러 조언을 들었다. 첫 수업 전날 지도교수는 학기마다 수강해야 할 필수 과목을 검토해 줬고 나는 메모장과 펜을 꺼내 열심히 받아 적으며 생각했다. 이 대학의 체계를 잘 알고 있고 내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파악해주는 전문가의 말이니 잘 적어놓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 고등학교 기록을 훑어보며 학업 성적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정상 과정대로 모든 과목을 수강하는 편이 가장 좋겠군요. 수학 보충 강의를 통과해야 하니 말 나온 김에 당장 신청하고 첫 학기 때 공통교양 영어도 꼭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난 내게 꼭 맞춘 개인 맞춤식 조언이라 여기며 아주 감사히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같은 지도 교수에게 조언을 들은 다른 신입생과 우연히 마주쳤다. 명문 고등학교를 평균 점수 A를 받으며 졸업했던 나와 이력이 사뭇 다른 여학생이었다. 알고 보니 내 지도 교수는 그 여학생에게도 내게 해준 것과 똑같은 추천을 했다. 물론 수학 보충 강의는 빼고 말이다. 난 순식간에 밀려든 당혹감이 가라앉고 나자 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봤다. 그리고 나를 조언해준 그 지도교수를 원망치 않았다. 갈팡질팡 헤매는 신입생 수백 명에게 단 며칠 만에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가 어디 쉬우랴. 내 갈 길은 내 장점과 약점에 맞춰 내가 스스로 닦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짐에 따라 내가 스스로 내렸던 첫 결정은 수학 보충 강의였다. 그러나 고민 끝에 그 강의를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학 보충 강의는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낙제율이 가장 높은 강의다. 게다가 나의 성향상 가만히 앉아 길고 지루한 수학 강의를 들어봐야 낙제할 가능성이 100%였다. 난 대안을 궁리하다 수학 보충 강의를 건너뛸 방법을 찾아냈다. CLEP라는
수학 시험만 통과되면 됐었다. 나는 내 학습 속도에 맞춰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1년 동안 짬이 날 때마다 시험에 나올 만한 특정 개념을 학습한 끝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통계학 과정까지의 모든 수학 강의를 건너뛸 수 있었다. 이 통계학은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의 하나가 됐고 나는 통계학 교수님 밑에서 조교를 맡기도 했다. 나는 1학년 재학 중에 우등 프로그램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고등학교 중퇴자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등 프로그램의 과목들이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줄로 알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벌이를 해야 하는 나로서는 공부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도 했다. 그런데 2학년 때 우등 프로그램을 듣던 친구가 투덜거리기를 수업이라는 것이 앉아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놓고 논쟁만 벌이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건성으로 내뱉은 불만의 말이었지만 나는 듣자마자 솔깃해졌다. 길고 무미건조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논쟁을 벌인다고? 그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우등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설득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곧바로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등 프로그램의 과목은 정말 사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식이 아니라 전부 논문과 토론 방식이었다. 나에게는 마음에 쏙 드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툭하면 묻는 질문이 하나 있다.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난 고등학교 중퇴 당시 평균 점수 D였지만 외버대를 올 A로 졸업했다. 졸업 직후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약간의 행운도 따라준 덕분이라고 대답했을 테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졸업 후 몇 년이 흐른 뒤 그런 질문을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됐다. 특히 내 성공 요소들을 활용해 학교 생활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한몫했던 내 결정들에 대해 따져보니 그 모든 결정은 하나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유용한 길이 어딘가 있지만 그 길이 어떤 형태일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다. 내 결정들은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이 궁극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내 들쭉날쭉한 측면과 상황 맥락별 기질을 이해한 덕분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독자적 경로를 정할 수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 경우는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개개인성의 원칙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경우다. 일단 개개인성의 원칙들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의 통제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평균 점수가 말해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데려다 줄 길이 100만 가지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든 당신에게 유용한 경로가
한 가지 이상은 있게 마련이라는 점과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최상의 경로가 미답에 가까운 경로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새로운 길에 도전해 미답의 방향으로 나서보라. 그 방향을 따르면 평균적 경로를 따르는 것보다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제3부 평균 없는 세상. 현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획일성을 강요한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다른 모든 학생과 똑같은 교실에서 수업받고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똑같은 과외 활동을 하되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하도록 강요당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같은 전공을 택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시간 동안 들으면서 평균에 대비해 점수가 매겨지고 4년의 학업을 마치면 별다를 것 없이 획일적인 학위를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학생들 자신과 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말이다.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학생 자신의 독자적인 개개인성을 이해하고 발현시키는 것인데 너무도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생의 개개인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데 급급하다. 기존 시스템의 평균주의 구조에서 학생 개개인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1. 학위가 아닌 자격증 수여. 2. 성적 대신 실력의 평가. 3. 학생들에게 교육진로의 결정권 허용하기. 고등교육을 개인화한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이미 전 세계의 여러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혜택은 학생, 고용주, 심지어 대학 자신에게까지도 두루두루 돌아가게 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꿈 되찾기. 원래 아메리칸 드림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보다는 잠재력을 한껏 펼치며 살아갈 기회와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차원의 문제였다. 미국은 이 꿈이 시민 대다수에게 가능했던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꿈은 어느 한 국가나 국민만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꿈이다. 그런데 이 꿈이 평균주의에 물들어 오염되고 말았다. 평균주의가 교육 시스템과 직장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는 사이에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적 성취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면서 최하층의 시민도 경제적 스다리의 가장 높은 디딤대에 올라설 수 있다는 식의 개념이 점차 강해졌다. 이런 가치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주의만큼 간단하지 않다. 우린 누구나 평균주의 문화에 폭넓게 만연돼 있는 1차원적 사고의 영향력을 느끼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류하고 등급 매기는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이런 교육상의 등급을 바탕으로 우리를 채용한 뒤 매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새로운 등급을 부여하는 직장, 우리의 직업상 등급에 따라 보상과 존경, 인정을 하는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그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올라야 할 이런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며 무의미한 디딤대를 올려다보면서 디딤대를 제대로 딛지 못할까봐 1차원적 사다리를
온 힘을 다해 올라가야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못 얻게 될까봐 초조해 한다. 우리 자신이나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면 성공할 가망이 없어지고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살아갈 운명에 놓일까봐 불안해한다. 상위권의 인류 학교에 들어가 높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고용주들이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볼까봐 걱정한다. 성격 테스트에서 잘못 대답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현재 우리는 다른 사람들 모두와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길 요구하는 한편 아메리칸 드림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옹졸한 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 개개인성의 원칙은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는 물론이요,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까지 되찾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1차원적 사고,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의 장벽을 극복해낸다면 또 사회의 조직들이 평균보다 개개인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개인의 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성공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이다. 평균에서의 이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한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는 미래의 유토피아 얘기가 아닌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 맞춤을 제공하려 목표에 따라 개인 맞춤 의료로 옮겨가는 중이다. 실력 중심의 자격증 수여가 선도적 대학들에서 성공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맥락 중심의 채용이 이미 실행 중이며 루 애들러 같은 선구자들이 그 선봉에 서고 있다. 코스트코, 조호, 모닝스타처럼 개인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모두는 평등한 맞춤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어렴풋이 엿보게 해주는 사례들이다. 이제는 모든 조직들이 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신념으로서 개개인성을 받아들이고 평등한 맞춤을 채택해야 할 때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이 이상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다. 자기 나름의 관점에 따른 최고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꿈이자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다.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이다. 그리고 이루기 어려운 꿈일 테지만 지금 현재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그 꿈의 실현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제 더는 평균의 시대가 강요하는 속박에 제한당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중요시함으로써 평균주의 독재에서 해방돼야 한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으며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이다. 이 책은 일상어처럼 굳어진 평균이라는 변별력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다양성과 잠재력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주는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